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댓글 리뷰를 할 건데요. 제일 먼저 같이 나눌 내용은 제가 이제 비타민 선별하는 거에 대해서 올린 영상 밑에다 댓글을 다셨어요.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10가지 종류를 구매했어요. 많이도 하셨습니다. 근데 뭘 했냐면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K, 미유아르, 유산균, 셀레늄, 아연,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오메가3, 종합 비타민 이렇게 해서 10종류를 사셨대요. 이걸 하루 중에 어느 시기에 먹는 게 좋을까요? 특별히 때를 가려서 먹어야 할 게 있을지요? 이 정도면은 제가 초창기 때 저도 한참 비타민 공부할 때 먹었던 양 치면은 이거보다 더 먹었던 정도 있거든요. 먹을 수는 있는 다 영양제고 잘 고르셨는데 일단 이걸 어떻게 먹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일단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좀 분할을 좀 해보면은 여기 보면 비타민 D나 K, 오메가3 이런 것들은 이제 지용성 비타민에 해당이 되죠. 뭐 오메가3는 기름이니까 당연할 거고요. 옛날 학교 다닐 때 배웠죠. A, D, E, K가 지용성이라고 이제 시험 문제도 풀고 막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지용성 비타민의 의미는 리피드 솔로블 하다는 얘기죠. 기름에 녹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비타민을 만들 때 잘 보시면은 비타민 D나 비타민 K들이 다 연제 캡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연제 캡슐 안에 기름과 함께 같이 동봉을 해서 먹을 때 흡수가 잘 되게끔 도와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은 그냥 공복에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데 비해서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음식을 먹은 후 또는 이제 기름기 있는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게 흡수율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저라면은 식후에는 D, K나 오메가3를 좀 같이 먹어주는 거를 추천드릴 것 같고요. 나머지 미유아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아무 때나 공복에 먹어도 되는 비타민이고요.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예를 들어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복, 위장이 건강하다는 가정하에서 공복에 드시길 추천드리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사 후에 드시길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철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먹는 식단 중에서 철분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라는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철분이 계속해서 쌓일 수밖에 없는 어떤 피지올로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제가 해보면 남성분들 중에 대부분이 그 저장 철분인 페리틴이 높아요. 근데 이게 높은 게 산화 스트레스를 더 유발하기 때문에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낮추기 위해서 제가 헌혈도 하고 피를 뽑아서 버리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한 20%에서 30% 가까이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식사 후에 비타민C를 드시게 되면 철분 흡수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하겠죠. 그럼 남자들은 가뜩이나 페리틴이 높은데 거기다 철분까지 더 높아지면은 제가 볼 땐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아서 저는 주로 공복에 비타민C를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위장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난 공복에 먹을 수가 없다. 이럴 때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은 그랬으면 좋겠고 여자는 반대죠. 대부분의 여성들은 생리기간인 20대부터 50대까지 여성들이 대부분은 페리틴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사람이 훨씬 많더라고요. 제가 검사해보면은. 그런 분들은 가능하면은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내가 먹었던 음식 속에 철분 흡수를 더 도와주기 때문에 비타민C를 식후에 먹는 게 훨씬 좋겠죠. 나머지 뭐 셀레늄이나 아연이나 이런 것들은 종합 비타민 이런 것들은 뭐 어느 때 먹어도 크게 문제가 없고요. 위장 문제만 없다면은 뭐 보통은 자기 전에 먹고 자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좀 속이 좀 약하거나 비위가 좀 약하신 분들은 그냥 식사 후에 드시는데 모든 알약을 한꺼번에 먹기에는 좀 분량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저라면 아침, 점심, 저녁 나눠서 뭐 적당한 시기에 분할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저 같으면은 자기 전에 공복에 드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잘 때 입에다 털어놓고 물 한 모금하고 같이 마시는 거죠. 자는 동안에 장관 내에서 다른 음식하고 섞이지 않고 바로 위장을 통해서 소장, 대장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공복에 자기 전에 먹는 것들을 추천하는 편이긴 합니다. 뭐 절대적인 건 아닌데 그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의 시작은 위장이 아닙니다 라는 편에 올리신 영상인데요. 아이디 진킴이 올리셨는데요. 소화는 안 되고 저체중입니다. 소식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먹으면 체중이 빠집니다. 그래서 체중을 유지하려고 먹습니다. 한 끼 밥이 100g 정도 된다고 하시고 괴롭습니다. 정보가 조금 미흡하긴 한데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된다는 의미가 위장이 안 좋아서 안 되신다는 건지 그러면 위장 치료를 하셔야 되겠죠. 또 위장 기능은 왜 떨어졌는지를 찾으신 다음에 그게 헬리코박터가 원인이면 헬리코박터 치료하셔야 되고 위장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다면 그걸 치료하시는 게 맞겠죠. 적게 먹어서 체중이 빠지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다이어트하는 환자들이 적게 먹고 체중을 빼는 거니까요. 그게 이상한 건 아닌데
지금 이게 뭐가 괴로우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게 괴로우신 건지, 그렇겠네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체중을 유지하고 싶어서 먹는데 소화가 너무 안 된다. 결국엔 이제 위장 기능의 문제인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든지 검사를 받으셔서 위장 기능이 왜 떨어졌는지, 얘를 높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이게 전문가와 상의하시고요. 기능의학자들이 추천하는 방법은 소화 기능이 떨어졌을 때 대부분은 위산이 부족하거나 펩신이라는 효소가 부족할 거기 때문에 그런 영양제가 따로 나와요. 보조제가. 그래서 위산을 좀 좋게 만들어주고 펩신을 좀, 효소를 좀 더 분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영양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충해 주시면은 훨씬 더 소화력이 좋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보조적인 치료도 해볼 수 있는데, 그냥 검사 없이도 먹어볼 수 있는 영양제다 보니까 제가 올렸던 사이트에 가셔서 찾다 보면은 펩타인 HCL이라고 있는데 그걸 드셔볼 수도 있어요. 근데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해지거나 해결이 안 될 때는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호모시스테인 파트에 올리셨는데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너무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그림도 올려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올리는 이유가 커피의 카페인 때문인가요? 당 독소 때문인가요? 카페인 때문이라면 녹차에도 카페인이 있는데 마셔도 될까요?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은 그 커피 안에 있는 어떤 성분에 대한 것 때문에 라고 설명한 건 없고요. 그냥 커피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몸에 호모시스테인 레벨이 올라간다라는 어떤 케이스 레포트는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 본다면은 커피 안에 있는 어떤 성분에 의해서 그렇게 될 건데, 그게 메치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얘를 대사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코팩터의 흡수를 저해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 자체 커피 안에 있는 어떤 성분 자체가 호모시스테인 레벨을 높이는 건지에 대한 거는 제가 아직은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하면 카페인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 때문이라면은 홍차라든지 뭐 녹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그러면은 호모시스테인 레벨을 높이겠죠. 카페인이 들어있으니까. 이제 그것만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댓글일 것 같은데요. 알레르기 세 번째 파트인 특이항원 면역치료에 올리신 분인데 임신화님이신데요. 이분은 자가면역 질환에 알레르기성 혈관염도 있고요. 천식의 비염에 함포진이 다양하게 이제 몸에 있대요. 근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결국에는 특이항원 면역치료를 하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자가면역이라든지 알레르기성 혈관염이나 천식 비염, 함포진 이 모든 질환이 효과가 있느냐라는 질문 같은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이항원 면역치료라는 개념을 정리하면은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항원에 폭로될 수 있는데 그 폭로된 거에 대해서 독특하게 나만이 그거에 대한 알러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남들은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진먼지 진드기에 대한 알러지 반응을 한다. 그 얘기는 어느 집이든지 진먼지 진드기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호흡하고 피부에 묻고 해도 아무 반응이 없는데 나는 그게 들어오면은 과하게 알러지 반응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이항원 면역치료의 개념은 그 항원을 바깥에서 주입을 해서 내 몸에서 얘가 들어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기랑 항체를 만든다는 개념의 치료가 됩니다. 근데 이걸 할 때 우리가 기능의학적인 치료를 한다는 얘기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특이항원 면역치료도 하고 그거와 함께 이 사람이 면역교란이 온 이유, 이분은 지금 자가면역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가면역의 개념은 이것도 면역의 이제 과한 항진 중에 하나죠. 이제 면역교란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은데 제가 몇 번 강의를 했듯이 자가면역이 생기는 두 가지 메인 팩터가 있어요. 첫 번째가 오염물질이 내 몸에 폭로해요. 대표적인 게 중금속도 있고 팝스 물질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폭로됐을 때 그로 인한 면역교란이 오는 게 1번. 두 번째는 장누수예요. 장관 내에서의 면역교란이 그게 우리 몸에 자가면역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두 가지하고 알레르기 면역하고는 또 다른, 특이 항원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거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 됩니다. 이게 다 복합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이 환자 같이. 그럴 때는 하나만 치료해서는 이 하나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자가면역을 치료했다고 알레르기 특이 항원에 대한 면역 반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죠. 환자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어떤 치료 방법을 얘기하면은 그게 뭐든지 뭐 만병통치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능의학자를 찾는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기능의학자는 기능의학자대로 어떤 해야 될 어떤 룰이 있고요. 지금 제가 올렸던 이 영상은 특이항원 면역치료에 대한 개념은 이거는 줄의학에서 하는 메인 치료 프로토콜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년이 넘은 치료법으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컨펌된 치료법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알러지가 있거나 이럴 때는 이 방법을 꼭 이용하셔서 탈감작하는 방법들을 꼭 이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자가 면역이 있다면 이것도 잡으셔야 되겠죠. 근처에 이 두 가지를 스페셜리스트로 다 공부하신 분이 있다면 꼭 찾아가시고요. 만약에 그분이 기능의학자이긴 하지만 알러지 파트나 이런 데 어떤 치료법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은 어쩔 수 없이 두 군데를 다 따로따로 다니셔야 돼요. 알러지 스페셜리스트를 찾아서 면역치료를 받으시고 기능의학자를 찾아서 자가 면역을 잡으셔야 되겠죠. 불편하시겠지만 오늘은 댓글 리뷰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요즘에 좀 신경 쓸 게 너무 많고 정리할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한 5월달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조만간에 지금 제가 예전에 한번 올리려고 계획했던 구강 내 편평태선에 대한 환자 케이스가 이제 완료가 돼서 그 치료에 대한 전체 스토리를 다큐멘터리 식으로 제작을 해서 제가 이제 올릴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작업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 작업이 끝나는 대로 올릴까 싶고요. 아무튼 좀 주변이 좀 정리가 되고 조용해지면 또 다시 열심히 공부하면서 영상을 또 올릴까 합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 병원에 이제 뭐 검사 때문에 예약하신 분들이 있는데 검사만 하면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검사를 하시면은 또 그 검사에 맞는 치료를 스케줄 잡아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매일 신안이 검사 예약이 돼 있어요. 하루에 2~3명씩 예약을 계속 한다고 치면은 이 사람들이 뭐 할 수야 있겠지만 한 달 쌓이고 2달 쌓이면 이 사람들이 치료에 대해서도 로딩이 걸리겠죠. 그럼 병원에 제가 보는 환자의 수는 정해져 있는데 무조건 오신다고 다 해결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시면 너무 많이 기다리기도 하고 불편해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마음이 너무 안 돼서 그럴 바에는 가능하면은 이제 대한기능의학회에서 각 지역별로 기능의학 의사를 지금 양성을 하면서 이걸 찾을 수 있게끔 지금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데 제가 건의를 해도 아직까지도 이제 행정적인 문제 또는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까지 빠릿빠릿하게 못 하시고 계셔서 아직도 저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게 완성되면은 제가 이제 각 지역마다 기능의학을 공부하신 쌤이 누구누구 있는지를 찾을 수 있게끔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도저히 기다릴 시간이 안 되고 너무 급하다 이런 분들은 병원에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잡으시는데 지금은 제가 예약 인원을 많이 줄였어요. 내가 너무 힘들기도 하고 로딩이 너무 크니까 환자도 손해고 저도 손해잖아요. 제가 환자를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그냥 돈 벌겠다고 환자를 보는 게 아닌데 근데 자꾸 로딩이 걸리다 보면 제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에 너무 걸려서 그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신안 예약은 1명까지 줄였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기존에 있던 환자들이 다 완치가 되고 좋아지실 때까지는 집중해서 치료를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예약가 조금 로딩이 줄면은 또 다시 이제 예약 환자를 늘릴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1~2달 이내에는 힘들 것 같아요. 기능의학 치료가 시작하면은 1~2달 내에 끝나지 않거든요. 한번 하면은 최소한도로 한 10번에서 20번, 길게는 30~40번도 가야 되는데 평균 한 20번 정도 잡아도 주 1회면은 20주잖아요. 그러면 5, 4, 20이니까 5개월 걸린단 말이에요. 환자 한 분이 치료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각한다면은 로딩이 안 걸릴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병원들이 그래서 예약이 되게 많이 밀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저희 병원에 와서 검사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하셔서 예약을 잡으시는데 지금 이제 많이 밀린 상태로 예약이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제 영상을 보시고서 좀 도움이 되시고 또 일상생활에 자꾸 적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